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우리 시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요건 지금 뇌 이 밑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져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안구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신경입니다. 즉 신경제 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쭉 진행해서 시상에 지금 도달합니다. 시상이 우리 첫째 시간에 뇌해부학 할 때 시상이 감각중개소라 그랬죠. 여기 가서 시상에 있는 세포랑 시냅스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시상에 있는 세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시상에 있는 세포가 축색 돌기를 쭉 뻗습니다. 지금 이게 줄로 그어놓은 것이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해서 그것이 바로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 1차 시각 피질 후두엽 중에서도 약간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1차 시각 피질이 있다는 말은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차 시각 피질에 있는 세포에 시냅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 1차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는 그 정보를 받아서 또 다른 세포와 시냅스 하면서 점점 복잡한 정보들이 수렴되어지고 조합되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시각을 통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시각 시스템의 경로를 그죠? 안구, 망막에서 시작해서 1차 시각 피질까지를 보여주는 게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했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건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측면에서. 지금 안구, 여기 망막, 여기 시신경, 신경제 세포의 축사 쭉 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시상이에요. 시상 중에서 여기 측면 무렵핵이라는데 뭐 이 용어까지 우리 무시하고 그냥 이 시상 부분 중에서도 지금 시각과 관련된 감각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일컫는 겁니다. 시상은 이보다 더 크겠죠. 왜? 후각을 제한 모든 감각이 이 대뇌 피질로 가기 전에 거치는 부분이니까, 즉 시냅스를 한 부분이니까 다른 감각들에 관련된 부위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각과 관련된 시상 감각 중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위들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하고 시상에서의 세포가 또 축삭을 뻗어서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 여기는 시각 겉질이라 했죠. 겉질, 피질,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고 그것이 2차, 3차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크게 쭉 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해가는 그 경로를 보면 크게 대별해 보면은 척뒤엽 쪽으로 향하는 무엇을이라고 해서 즉 시각상의 경험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담당하는 무엇 경로가 있고 바로 이게 대상인식,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 경로, 그런 이름으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what pathway랍니다. 무엇 경로가 있고 이거는 척두엽 쪽으로 향해요. 척두엽 쪽으로. 저 대상인식과 관련되고 대상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어디 두정렬 쪽으로 향하는 어떻게 경로 또는 어디 경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how pathway 또는 where pathway라 합니다. 자, 제가 pathway는 생략하고요. how pathway, where pathway에서 어떻게 경로 또는 어디 경로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와 내 몸의 이 3차원 공간에서 내 몸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켜서 그죠? 운동을 하게 하는 즉 시각 정보와 내 몸의 움직임을 운동을 통합하게 해서 적응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지 그리고 내 몸이 그죠? 시각 정보를 가지고 내 몸의 움직임이 외부 대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또는 내 몸이 이 3차원에서 어디에 있지 다른 대상과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how, where, pathway에서 어떻게 어디 경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와 운동의 통합이다. 이것이 지금 두정엽 쪽으로 향하는
어떻게 경로, 어디 경로의 기능이다 해서 바로 이 큰 두 줄기를 시각계의 두 경로, 시각계의 두 경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경로, 두정엽적으로 하는 이 두정엽적으로 하는 이 어떻게 경로의 이러한 정보 처리 내용은, 적응적인 행동은 이거는 의식 수준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다른 뇌부위하고 다 통합되어서 특히 전두엽, 그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한번 전전두엽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전두엽 부위와 다 이 부분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여기까지 정보 처리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지만, 즉 결국은 그것이 대상에 대한 의식이든 내가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 내에서 대상들 간의 어떤 움직임에 관한 것이든 그 결과를 의식할 수 있지만,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죠?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각과 운동의 통합, 이를 통한 적응적 행동은 의식 수준 이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무엇 경로에서 일어나는 이 대상인식은 결국 그 대상인식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이런 전두엽하고 연결을 통해서 인식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시각과 운동을 통합해서 적응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에는, 그런 적응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의식이 굳이 필요 없이 의식이 오히려 관여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의식 수준 아래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동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관여합니다. 이게 어떻게 경로, 어디 경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의식이 관여하는 그런 우린 복잡한 행동도 있죠. 이런 경우에 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보다 생존과 관련해서 좀 더 기본적인 그런 행동들인 경우일 테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의식이 관여하면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적응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시각기 두 경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어떻게 경로를 등쪽 흐름, 등과 연결된 면이 돼서 등쪽 흐름, 아니면 한자말로 배측 흐름이라 그래요. 이 배자는 이 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등배자를 얘기해요. 등의 면에 연결된다. 배측 흐름에서 이걸 도설이 이제 배측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트림, 이런 식으로 시냅스가 계속 이제 화살표자 세포들 1차 시각 피질에서 시냅스에서 정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해서 도설 스트림이라고요. 이 도설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이 도설이란 말이 아마 라틴어가 어원일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중요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척두엽 쪽을 향하는 것은 이걸 배 쪽 흐름. 이때 배는 이게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자말을 썼고, 이거는 이제 한글이고, 배를 얘기하고, 이거는 복측 흐름이라고도 얘기해요. 한자말로. 이때 이제 배복자를 얘기하는 거죠. 배의 측면에 해당한다. 이 척두엽이, 그죠? 배의 측면에 이렇게 연결된 선상에 있다 해서 복측 흐름이라 얘기하고, 이거는 영어로는 ventral stream이라 합니다. ventral이 복측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엽 쪽을 향하는 등쪽 흐름, 배측 흐름은 어떻게 또는 어디 경로라 부르고, 이는 시각 정보와 운동, 내 몸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움직임을 의식 수준 아래에서 적응되게끔 해주는 시각경의 큰 경로고, 그리고 배 쪽 흐름, 복측 흐름이라 얘기하는 척두엽 쪽을 향하는 무엇 경로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 아까 구체적인 내용 얘기한다 했죠. 뭐 색깔, 우리 이미 색채지각 얘기했죠. 그때 대뇌 피질이 관여하는 그 색깔 경험은 바로 지금 1차 시각 피질을 출발해서 지금 무엇 경로가 관여한 것을 이미 우리가 레티넥스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어쨌든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는 뭐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리고 그 모양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게 된 것이 무엇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좀 지우겠습니다. 엄청 지저분한데.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요건 또 같은 내용인데 또 그림을 제가 또 하나 더 가져왔어요. 시각 정보의 두 흐름, 예, 이게 이제 두 경로 흐름, 패스웨이 스트림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웅거라이드와 미시케는 시각 정보의 흐름이 B1, 이것을 비주얼해서 시각, 1해서 1차 시각, B1이 1차 시각, 비주얼 B를 따서 1 이렇게 보셔서 1차 시각 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이 B1에서 두 개의 지류로 갈라졌다가 외측 전전두 피질에 다시 합쳐진다. 여기에 이제 외측 전전두,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전전두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합쳐질 때,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의식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가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 어쨌든 그 이전에 지금 크게 두 줄기를 보면은 복측 이쪽이에요. 복측 흐름. 이건 한자 쓰기를 했죠. 벤츄럴 스트림은 지각, 복측 혹은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은 이 지각이 이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까지 이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태와 사물 제인, 그것이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그것이 이것이 사과다, 배다, 아니면 연필이다, 그죠? 뭐 누구다 알아보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배측, 이건 이제 한자말 쓴 거죠. 등쪽 흐름은 또는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시각 정보와 운동을 통합했는데,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은 목표물의 위치를 찾고 운동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정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부분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상세한 것 같아서 관뒀는데,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색깔, 그리고 모양, 위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 배척 흐름, 저 두경엽조가는 배척 흐름과 관련해서 위치를 찾고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사실 요 위치와 관련된 요 부분은 요 약간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어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엄밀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그런 세포들, 이 위치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그런 해부학적인 것을 보면은 이런 두정엽 흐름에 가깝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게 될 그러한 인식상의 그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대상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얼추 이렇게 이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이 복측 흐름에다 포함시켰는데, 뭐 좋습니다. 요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대로 따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자, 아까 다른 부분들은 다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고, 요 복측 흐름과 관련해서는, 그죠? 지금 색깔이나 모양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물을 제인하는 리코그니션, 다시금 알아보는 것과 관련된, 즉 무엇 경로, 대상 인식과 관련된 것이고, 요 두정엽조가라는 이 배척 흐름은, 그죠? 이 3차원 공간상에 나와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위치, 이런 위치를 기반으로 그 대상과 나 사이에, 그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과 내 몸의 움직임, 3차원 공간 안에서 다른 대상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과 내 몸의 움직임을 통합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호작용, 적응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여기서는 의식적인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 복척 흐름으로 대상 인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화살표 놨듯이 결국 제인,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내용까지 다 다르고, 물론 여기 지금 시각과 운동을 통합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여기 화살표 놓은 것처럼 전전두엽까지 이르게 되면은 우리도 그거를 의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적응적 행동을 결국 생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굳이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간 정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죠? 3차원 공간 안에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내 몸의 다른 대상과의 상대적 위치를 토대로 한 적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즉 공간 정보를 에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그림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럼 또 좀 지우고요. 자, 다른 그림 보기 전에 자, 먼저 이 무엇 경로부터 좀 보죠. 무엇 경로가 이렇게 크게 진행하는데 뭐 제가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시냅스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 이것이 또 나눠져요. 무엇 경로가. 무엇 경로 중에 색깔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또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모양과 관련해서 그죠? 대상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 경로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색깔과 관련된 그런 경로는 1차 시각 피질에서 비연이라 써졌죠. 진행하다가 B4 4차 시각 피질이란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로 요 4차 무엇 경로 중에 4차 시각 피질이라고 붙여진 요 부분이 바로 레티넥스 이론에서 그죠? 색채 지각 관련해서 색채 항등성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부위. 만약 이 부위가 망가졌다 하게 되면은 색채 항등성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형태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물에 대한 재인 현상과 관련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망가졌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인데 이 부분 망가졌다 하게 되면은 시각 인식 불능증. 이건 번역상의 차이인데 다른 경우는 시각 실인증 이렇게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 무엇이다라고 재인하는데 문제가 있다. 재인이 안 되어진다. 불능증. 또는 시각 실인증, 실인증, 인식을 결여했다. 시각 실인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에 지금 무엇 경로 중에 지금 형태 재인과 관련된 이 경우가 손상된 경우에 이분들은 도형을 이렇게 주어주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물론 보고 그것을 다 묘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뾰족하다, 둥글다 어떻게 분류해보라면은 원은 원끼리, 타원이든 뭐 그죠? 정원이든 원은 원끼리,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뭐 직사각형이든 뭐 마른 목걸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시각을 통해서 이건 뭐지 하면은 다 묘사할 수 있지만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몰라요. 동그라미 이렇게 레코니션 안 돼요. 이게 시각인식 불능증. 그럼 만져보면은 알아요. 왜? 촉각을 통한 인식은 가능하거든요. 금방 만져보면은 알았지만 시각을 통해서는 이게 지금 동그라미 몰라요. 그래서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냄새나는 물건이나 소리나는 물건이라면 소리나 냄새나 만져보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는 그 대상을 레코니션 알아볼 수 있어요. 대상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다 묘사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 형태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이걸 보면 결국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이미 기억이란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이거를 애펄셉션이라 하는데 통각되지 못해서, 다른 경우에는 어시뮬레이션 동화라는데 이것이 뭔가 그죠? 이렇게 해석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인식상의 불능이다. 재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각실인증, 시각인식 불능증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디 보면은 우리 앞 시간에 재차 얘기했던 이미 있는 예측 시스템하고 상위의 어떤 그러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갖추어진 예측 코딩, 예측 과정하고 하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 사이에 어떤 만남, 그죠? 통각, 애펄셉션 또는 어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단절되어서 일어난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시각을 통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억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시각 인식
불능증이에요. 자,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다음 그림이 뭐죠? 예, 요거 시각실인증, 시각실인증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원본을 주고 요걸 보고 따라 베껴 그리는 거예요. 그림 보고 요걸 보고 설명해 보라면 설명해요. 요 뭐 이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타원이 있고 줄무늬가 있고 뭐 이런 막 묘사해요 나름대로. 그럼 뭐지 하면 몰라요. 만약 이거 지금 실제 만질 수 있다면 만져보면 당장에 알아보겠죠. 뭐 과일, 사과입니까? 사과, 책. 아니면 냄새나는 물건이라면 이것이 뭐 된장이다, 뭐 고추장이다, 뭐 식초다 이렇게 당장 알아보겠죠. 재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보고는 몰라요. 그럼 보고 베껴보라면 이렇게 엉터리 없이 베낍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 것에 대해서 그죠? 기억해서 이렇게 그려보라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DF라는 이제 익명을 쓴 거예요. 시각시인증 환자의 대상 보기와 그리기. 환자 DF는 왼쪽의 그림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이제 대상 인식, 즉 재현이 안 됐으므로 그것을 베끼는 능력이 형편없다. 그러나 기억을 되살려서 사과와 펼쳐진 책은 그래.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사과에 대한 기억, 사과 한번 그려보라 한단 말이야. 사과군요. 사과를 그려보라 하면은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어요. 뭐 책과 사과에 대한 기억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에 관련된 그 정보가 바로 내 기억하고 있는 그것과 매치가 안 되어진다. 아까 통각 또는 퍼셉션, 동화 또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 그 과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시각을 통한 것이 일어난 문제니까 시각시인적, 시각인식 불능증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만져보거나 냄새 듣거나 소리 들을 수 있다면 당장에 알아낼 수 있죠. 즉 기억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뭐 또 하나 좀 설명할까요? 우리 앞 시간에 생맹 봤습니다. 정록생맹 가장 대표적이죠. 생맹이라는 것을 처음 이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 과거에 도대체 안 보이면 다 안 보이지 어떻게 색깔만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우리가 배웠고 이미 우리가 지금 그런 좀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생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무엇 경로, 척뒤업으로 오는 경로, 무엇 경로, 대상인식과 관련 중에 색깔 지각과 관련된 비포 영역 이런 부분은 이제 생명보다는 그렇죠. 생명은 우리가 아까 삼원색 이론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건 거는 지금 이제 뭐 삼원색 이론, 대립과정 이론을 내필요한 망막 이상의 어떤 대뇌 피질, 바로 비포 영역까지 관련된 부분인데 요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이 관여하면은 색채 항등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망고지면은 이 색채 항등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레티넥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경험이 가능한 것이 바로 무엇 경로 중에 비포 영역을 포함하는 그 경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1차 시각 피질이 어떻게 망고졌는데 지금 망고진 그 부분이 이렇게 비포 영역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의 출발점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색채 항등성 이전에 생명은 망막 수준에서 원뿔 세포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고 이거는 색채 항등성 이전에 색에 대한 지각 자체가 안 돼요. 1차 시각 필 중에 비포 영역으로 향하는 무엇 경로 중에 일부겠죠. 비포 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색지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1차 시각 필 중에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뇌졸중은 뇌의 혈액을 공급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그 주위에 세포들이 망가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 부위만 스페시픽하게 그 세포들이 이제 죽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 신경심리학 임상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고 뇌의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색지각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망가졌다면은 색지각 자체에 대해서 안 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명과 구별하여서 망막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뿔세포의 문제로 일어나는 생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피질성 생명이라 그래요.
이것도 색깔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정록 생명이든 피질 생명이든 다 안 보이지 어떻게 색깔만 못 보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뭡니까 시각 실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시각 관련된 형태 제인만 안 되지. 이게 보니까 그죠? 이렇게 경로들이 병렬적으로 나눠지고 무엇경란에서도 또 그것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나눠져서 처리되어지고 우리가 의식할 때는 이것이 전전두엽하고 다 연결,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 전전두엽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의식될 때는 이것이 한 덩어리로 통합되어서 의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 과정에서 이게 다 이게 가지를 쳐서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알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아 그렇구나를 알게 됐죠. 아까 지금 여기 두정엽 쪽으로 향하는 그죠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어떤 행동을 공간상이 결국 둘 다 이제 공간 정보를 이용한 것인데 행동상의 적응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한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금 두정엽 쪽으로 향하는 중에 그죠? 대상의 위치에 관련된 그런 정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운동맹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운동맹. 모션 블라인드는 있어요. 대상 인식 다 돼요. 색깔 다 봐요. 조금 이따 얘기할 이런 시각과 운동을 통합해서 즉 결국 공간 안에서의 나의 적응적인 행동도 다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위치가 변하고 있다. 즉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쏙 빠뜨려서 못 봐요. 이건 운동맹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움직임만 안 보이지? 토끼가 이렇게 뛰어온다면 흰색이다. 모양을 보니까 토끼다. 다 알아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 오든지 멀어지는 이런 위치 변화를 못 봐요. 이 운동맹.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 이 경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땐 그것이 다 통합되어서 의식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 같지만 그 사실 그 하위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은 병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각각의 경로, 더 큰 두 줄기 경로도 있지만 그 경로 안에서 또 세분화된 경로가 망가짐에 따라 이런 각각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운동면 경우에는 연속되지는 그런 대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은 물의 높이가 쭉 연속해서 보여지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랐을 텐데 항상 모자르게 따르거나 넘치게 따르거나 이렇게 돼요. 왜? 계속 정지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뭐 사이킥 조명 아래에서 번쩍번쩍할 때 우리 움직이면은 그죠? 이렇게 정지된 스틸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차도를 걷는다. 차가 저기 정지했는 것을 보고 달려오고 있는데 정지했는 걸 보여. 그 정지한 줄 알고 건너다 보면 차는 여기 바로 옆에 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운동맹이 있는 사람들 그냥 혼자 생활하기가 아주 위험하고 혼자 생활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시각실인증 말씀드렸고 뭐 색깔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고 운동맹 말씀드렸었어요. 자, 시각실인증과 관련해서 시각실인증의 또 좀 지울까요? 자, 시각실인증의 더 스페시픽한, 즉 스페셜라이즈된 전문화된 기능과 관련된 것이 지금 이제 아까 보여준 그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 경로 중에 그죠? 더 진행해서 이 척두엽 아래쪽으로 제가 여기 있으면 뭐 그걸 표현하기 힘드니까 점선을 표현. 척두엽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요 부위에 특정한 부위가 있어. 지금 이 경로상에 문제가 생기면 시각실인증이 생깁니다. 설명드렸고 이것이 더 시각실인증과 관련된 즉 대상 인식에 있어서 형태 제인과 관련된 그러한 경로가 더 시냅스에서 척두엽 아래 바닥 쪽으로 가서 지금 도달하는 요 부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얼굴 인식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 부위가 망가지면 얼굴 인식이 안 돼. 모든 대상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다 아는데
요 부위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다른 부위는 다 멀쩡합니다. 요 부위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얼굴의 모양을 보고 그 얼굴이 누구의 그 얼굴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 비춰보고도 자기인지 몰라요. 즉 얼굴의 형태에 대해서만 딱 재임이 안 돼요. 바로 그 부위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 방추형 일항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점선을 표현한 그런 무엇 경로 중에 그죠? 형태 재임과 관련된 그러한 경로들이 시냅스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요 부위들의 세포들은 바로 얼굴 인식, 얼굴을 재인, 얼굴을 누군지 알아보는 그런 것에 중요한데 이 부위가 망가졌다 하게 되면 얼굴 인식 불능증이 생겨요. 이건 시각 인식 불능증에 있어서 아주 전문화된 그죠? 스페시픽한 그러한 대상에 대한 인식 불능이죠. 뭐 얼굴에 대해서만 인식 불능이 되는 경우야. 방추형이랑 거의 관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불능증 관련된 동영상 보고 제가 또 추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죠. 잠시만요.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뭐 이거 여기 갑니까? 아이고 여기 아닌데. 현재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렸고 본캐는 말씀드렸고 시간이지. 예, 동영상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Your mouth is getting tired. Meet Terry Sweene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She was a firefighter until an injury damaged part of her social brain, the circuitry she uses to recognize faces. The disorder is called prosopagnosia. 뭐 들으시면서 들으셨습니다만 제가 또 설명하고 싶어서 이분이 전문 사진 작가인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죠. 이분이 바로 얼굴 인식 불능증. 여기서 프로소파그노지아. 발음 매번 할 때도 안 되는데 이게 얼굴 인식 불능증을 뜻해요. 그래서 프로소프 이것이 얼굴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일 테고요. 단어고 그 노스가 know 영어로 know 알다라는 뜻이고 A가 접두어로 not 아니다. 그래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 불능이다. 인식 불능증이다. 어디 얼굴에 대해서만. 그래, 얼굴 인식 불능증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사진을 찍어줍니다. For example, the person Terry has been photographing here is her mother. Now, because of her injury, Terry can't recognize any face. Make me smile. Not even her own mother's. I'm really grateful you don't drink a lot of coffee. In this test, Terry takes a Polaroid picture of her mother. 자, 이 Terry, you just took a 경우에는 picture of 지금 your mother. 보니까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엄마도 찍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여러 사람을 찍었어요. 그 여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 얼굴을 알아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And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se and see if any of them are the picture you took or not. They may. N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searcher Dr. Nancy Etkoff shows Terry several Polaroids with only faces showing and asks Terry to pick out her mother.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얼굴만 딱 보이잖아요. 다른 거 다 가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만약에 헤어스타일이 다르면 찾아내요. 누가 엄마인지. 얼굴에 대해서만 인식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분이 바로 방추형 일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비슷하게 해놓고 지금 엄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분이 바로 엄마죠. 근데 자 이분 못 찾죠. Okay, if you had to guess, which looks to you most like your mother? Just looking now, you can't tell which one of these. None of these really look like your mother to you. No. Okay. If you just cover up the face and I just look at the clothes, I can tell you.
Okay, do you want me to uncover them? 네, 이 여자분이 그래요. 지금 얼굴만 말고 요걸 이렇게 가린 부분을 제거해서 옷도 보면은 알아낼 수 있겠다 얘기예요. 자, Okay, why don't I do that? I'll uncover them so you can see what they're wearing and other parts of the picture. And see, Yeah, that's her, what because the pink and purple shirt. The shirt. Do you recognize the shirt? 색깔이라든지 It's 또 옷 the hardest, I think, with my family, 알아보는 not to be able to personalize them with a face or a sense of timing. You know, it's kind of like I've lost everybody, like everyone's gone, and all that I'm really left with are facts without faces. You know? 지금 그 시대의 유명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앞에 본 분은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고 이분은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뭐 미국 사람, 이 시대의 미국 사람들은 뭐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들이죠. When Terry looks at these slides of famous faces, she can't recognize them, although other cues like hairstyle prompt a guess. Is that what Donna? Because their hair, look at her hair. It's Marilyn Monroe. 자, 이 사람 보고 이 여자분이 시각신인증 분이 머다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니까 헤어스타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머다나가 마돈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마돈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라나? 마돈나는 뭐 벌써 그죠? 요즘 뭐 별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한창 인기 있었던 그 미국 팝 가수인데 이 마돈나가 마릴린 먼로 아까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뭐 관계가 있고 이제 소위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인데 그 이전 시대 마릴린 먼로와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그런 외모를 했었어요. 지금 얼굴을 몰아보니까 헤어스타일 보니까 마돈나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다나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심리학자가 아니다, 마릴린 먼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Really? 이걸 좀 I- 걱정하죠. Always feel like I'm struggling and always feel like I'm fumbling through myself to find a connection, to find a bridge that'll just pull everybody right back all of a sudden. Can you tell who that is? 해가지고 No. Okay, I said Bruce Springsteen. That's not Bruce Springsteen, is it? Why do you say that? This guy's ugly. Now take a look at that woman Tiny right Nessie. there. Does she look 못 알아봐. at all familiar to you? No. Not at all. What if I say that's you? I better not be me. It is. 입이 Really? 이게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시각인식. 아, 죄송합니다. 시각인식 불능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얼굴인식 불능증이에요. 네. 자, 다음. 자, 또 한 줄 정리를 했네요. 시각계의 두 경로 중 척두엽 쪽으로 진행하는 복척으로 벤트럴 스트림은 시각적 대상인식과 관련된 기능을 하므로 무엇 경로라 부르고 이 경로상의 속상은 색채 항등성 지각혈압 아까 비포까지 이르는 부분이라 했죠. 그리고 시각시인증 형태 제인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중에 이 경로가 더욱더 지장해서 방추형 이란까지 이르면 얼굴인식 불능증과 관련된 그런 경로. 물론 그 경로가 손상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추형 이란이 손상되었을 때 얼굴인식 불능증. 그리고 방추형 이란까지 이르는 그 중간 경로가 손상되었을 때는 시각인식 불능증. 즉 얼굴인식 불능증은 무엇 경로 중에 시각인식 실인증의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무엇 경로 중에 색깔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그 경로에 문제가 있을 때, 즉 비포까지 이어지는 그 경로, 비포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색채 항등성 지각결함이 일어나고, 바로 레티넥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그 대뇌피질 부분이 바로 비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 경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이제 이 내용은
등 쪽 흐름, 배측 흐름, 즉 도설 스트링과 관련된 어떻게, 어디 경로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 경로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이 3차원 공간 내에서 내 몸의 위치에 대한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적절한 나의 적응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와 관련되고 그러한 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는 의식이 굳이 관여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무엇 경로가 다 이상이 있고 무엇 경로가 제대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죠. 여기까지 본 것처럼 시각 인식이든 더 구체적인 얼굴에 대한 것이든 그죠?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이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이 경로만 지금 오롯이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아까 앞에서 본 것은 무엇 경로 중에 어떤 경로가 무엇 경로 중에 어떤 것이 무엇 경로 중에 어떤 것이 또 무엇 경로에 어떤 것이 망가졌을 때 각각에 일어나는 그러한 결함에 관한 증상을 가지고 이 무엇 경로의 그러한 기능들을 살펴봤다면 이 경우에는 무엇 경로가 전반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즉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안 되죠. 언뜻 보면 맹인하고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보거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보면은 그냥 맹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 어떻게 경로가 오롯이 남아서 이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맹인할 때는 이제 안구에 문제가 있다든지 망막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고 이 경우에는 그죠? 이제 대뇌 피질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대상을 보고 시각적인 인식이 안 돼요. 이 무엇 경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뭔가 해요. 즉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안 보인다, 블라인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이트 해서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그래요. 맹시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건 지금 어떻게 경로의 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앞에 것들은 이제 손상된 경우에 나타나는 결함을 가지고 그 기능을 살펴본 것이고, 자, 지금 여기 손에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맹시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러한 봉투를 하나 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보이죠. 이 무엇 경로와 관련된 부분이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내미는 걸 잡아보라 그래요. 그럼 또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멀쩡히 잡아요. 처음에 이 사람도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저항을 해요. 그래도 잡아보라고 하면은 툴쑥 잡아요. 보이는 것처럼. 그러고는 여기에다가 홈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보라고요. 이 홈이 보이겠습니까? 이 앞 손이 잡힌 것도 안 보여서 지금 처음에는 저항했었는데. 근데 이 홈에 대해다가 이걸 집어 넣어보란단 말이에요. 이 꼭 우체통에 이제 편지 봉투 집어 넣는 식이 될 텐데, 집어 넣어보라면 이게 안 보이는데 멀쩡하게 집어 넣어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맹시 현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경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이거는 의식적인 시각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아니라 의식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소위 이러한 경우가 아닌 정상인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이러한 행동을 매개하는데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초반부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요 옆에 그림은 뭐냐면은 요 아래 위로 요거 이제 정상인, 요 아래 위로 요거는 요 손의 주인공 DF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 동그라미가 요 원판을 얘기하면 요게 뺑뺑뺑뺑 돌아가요. 그래서 이 홈을 수직으로 만약에 세웠을 때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 이 홈의 방향이 보이는 대로 이 원에다 그려보라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을 다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그리겠죠. 요건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즉 무엇 경로를 통한 형태, 대상인식을 통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편지봉투를 집어넣어 보래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홈이 똑바로 썼으니까 편지봉투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집어넣겠죠. 그래서 그걸 비디오 촬영한 다음에 편지봉투의 그 각도를 실험자가 이 원에다가 그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치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맹시 환자에 해당하는 이 DF라는 이 맹시 환자, 이분은 보여지는 홈을 그려보라요. 보일 리가 없죠. 지금 추측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은 고추 똑바로 쓴 홈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은 이건 뭐 모른다는 얘기죠. 즉 무업 경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상 인식이 안 돼요. 이 홈의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이 봉투를 넣어보라 하면은 정상인과 크게 차이 없이 이 봉투를 고추 세워서 홈이 직각으로 써 있으면, 그 수직으로 써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무업 경로의 기능 때문에 가능하고, 이러한 현상을 맹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좀비가 손을 통제한다. 뭐 의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 없이도 뭐 우리의 움직임을 적응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무업 경로가. DF는 긴 틈새의 방향을 보거나 그것을 손에 든 카드의 방향과 맞출 수 없다. 왜? 무업 경로가 망가졌으니까. 그러나 카드를 붙이는 데에는 문제가 죄송합니다.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서 카드를 집어넣었다. 왜? 무업 경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맹시 현상이에요. 자, 우리 정상인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떻게 평소에 관여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데 뜨문뜨문해서 지금 예, 뭐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걸 크기 대조 착시라 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원 요거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인다면 어느 쪽이 큽니까? 어느 쪽이 작습니까? 이쪽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 이 원의 크기는 여러분 이렇게 뭐 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해요. 근데 이것이 작아 보이는 것은 주위에 있는 큰 원 때문에 작아 보이고, 이 원이 이 원보다 실제 같은데 커 보이는 것은 주위에 있는 작은 원 때문에 커 보여요. 이거 뭡니까? 우리 채워 넣기, 그리고 제티넥스 이론에서 얘기하는 저 색깔 지각,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뭐 그 대상의 주위 맥락에 의해서 해석한다, 즉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이쪽보다 주위 맥락에 의해서 뇌가 해석한 결과로 이 원이 커 보이는 것은 바로 무업 경로의 모양과 관련된 형태 제인과 관련돼요. 이 부위가 크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크기 비교해서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크기의 착시는 무업 경로와 관련된 대상 인식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 원 크기만큼 당신이 손을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가지고 이 원의 지름만큼 이렇게 갖다 대보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커 보이니까, 이쪽 원이 커 보이니까, 그죠? 자, 이 중간에 있는 원입니다. 커 보이니까 처음에 크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실제는 작네하고 손가락이 오므러지든가, 아니면 이쪽 원에 대해서 손가락을 갖다 댈 때는 작게 보이니까 작게 시작했다 실제보다 크네 하고 손가락이 벌어진든가 해야 될 텐데, 이 두 원, 중간에 있는 두 원의 이 지름에 해당하는 손가락을 벌려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벌려서 하고 진행해서 나중에 맞출 때까지 이 손가락 크기는 둘 다 동일해요. 비디오로 찍어서 천천히 분석해 보면 똑같이 작용해요. 보이기는 이게 더 커 보이지만, 주변 맥락 때문에 커 보이지만, 뭐 무업 경로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손 움직임은 그러한 착시와는 관련 없이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 손 크기가 동일하게 시작해서 벌어지는 것은 바로 어떻게 경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시각을, 다른 감각에도 다른 지각에도 다 적용되는 일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각하는 의식적 내용, 즉 경험은 착각,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각 관련돼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죠? 의식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관련된, 특히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에 그 표현되어지는 의식적인 내용보다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행동, 즉 뉘앙스라든지 말의 색깔이라든지 톤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말 이면에 있는
그죠? 그 내용을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크기 대조와 착시와 관련해서 제가 보여지는 것과 달리 손의 크기가 같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신경계의 원리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언어와 관련해서 얘기한 그 부분은 또 우리 이 시간, 이 후반부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바로 아무리 이쪽 원이 이쪽 중간에 있는 원과 이쪽 중간에 있는 원이 같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더라도 보여지는 것은 이게 커 보여요. 하지만 손가락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시는 무엇 경로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의 크기가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어떻게 경로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총을 쏴서 관역을 맞추거나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추거나 아니면 150km, 160km도 던져지는 그 공을 방망이로 쳐서 맞출 때 그에 대해서 무엇 경로를 통한 대상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하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무엇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이전 시간에 봤던 라마찬드란이라는 그 박사의 그 책에서 나오는 사례인데 그분은 또 이야기인데, 그리고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그런 권투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날아오는 검을 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뭡니까? 어떻게 경로? 의식 이전에 의식이 관여하면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늘어지고 실수도 일어나는데,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경로해서 의식 이전에 그러한 공간 내에서의 내 몸이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자동적으로,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경로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마음을 비우고 몸에 맡겨서 행동할 때 오히려 도리어 더 적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나 오히려 만취한 사람들이 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물론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그의 상황은 다치겠지만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이 떨어질 때보다는 오히려 의식 수준이 낮아지면서 몸이 적응적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덜 다치게끔 되는 것도 이러한 것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신경계가 단순한 다른 동물들은, 그죠? 의식 수준이 우리만큼 되지 않고 낮거나 결여된 이런 동물들은 결국 싸우고 마시고 도망가고 교미하고 새끼 낳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복잡한 그런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각과 관련해서 볼 때는 무엇 경로에 해당하는, 또는 시각 외의 모든 다른 감각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경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 또는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그러한 감각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경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매결해서 적응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실제성이 있고 적응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시각 관련해서 무엇 경로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뭐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냐? 그렇지 않죠. 좀 더 다양하게, 그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죠. 왜냐하면 어떻게 경로는 곧대로만 그렇게 자동화된 그런 행동에 이제 적응적이니까, 예. 그런 무엇 경로만의 그런 특화된, 그리고 어떻게 경로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경로 나름대로 또 그만큼의 장점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다른 동물들에게서의 그러한 것과 계통 발생학적으로 쭉 살펴볼 때 훨씬 진화적으로 오래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들도 한 줄 정리해 봤습니다. 시각계의 두 경로 중 두정엽적으로 진행하는 배척 흐름, 도잘 스트림은 시각과 운동의 무의식적인 통합을 통해서, 이 과정에는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합을 통해서 시공간상의 대상들에 대한 의식 이전에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현상이 바로 맹시 현상이고, 따라서 이 경로를 어떻게 경로 또는 어디 경로로 부른다. 맹시는 이 경로의 기능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 경로가 무엇 경로, 대상 인식보다 진화적으로 오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시각과 관련해서 큰 두 경로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각에 국한해서는 얘기하는 내용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